대부분의 사람들은 돈과 관련해 쇠뇌되어 있습니다. 학교에 가라, 직장을 구해라, 열심히 일해라, 세금을 내라, 저축해라, 빚을 지지 마라, 집을 사라,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자해라. 이 말을 그대로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그동안 쇠뇌되어 왔습니다. 돈은 빚과 동일하다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빚을 지지 말라고 하는 말은 돈에서 멀어지라고 하는 말이에요. 모두들 빚을 지는 것을 나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그걸 당신에게 말해줬나요? 저는 주식시장이 패배자들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이 조작되고 있는데 왜 주식시장에 돈을 넣나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바예요. 누군가는 주식시장 뒤에서 조작하는 것을 보고 있다고요. 그리고 나서 당신한테 저축하라고 말할 거예요. 은행들이 돈을 찍어내는 동안 왜 저축을 하나요? 그게 바로 1971년에 발생한 일입니다.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에서 달러를 분리시키면서 말이죠. 은행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어요. 은행의 시스템은 공산주의나 자본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세상을 주무르는 건 은행들입니다. 부자들이 세상을 지배한다고요. 부자들은 당신이 공산주의자든 자본주의자든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놓고 은행들은 당신에게 저축하라고 하죠. 부자들은 당신이 저축하길 원해요. 그래야 은행들이 당신 돈을 10번 빌려줄 수가 있죠. 그래서 당신 돈은 10배 넘게 무가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놓고 은행들은 당신 돈에 10%의 이자를 주곤 했었죠. 지금 이자율은 기껏 해봐야 1%예요. 그리고 은행들은 여전히 10번 넘게 당신 돈을 대출해주고 있죠. 이게 바로 당신이 저축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죠. 당신 돈은 가치가 없어질 테니까요. 은행들은 점점 더 부유해지고요. 그래놓고 은행은 지급한 이자에 세금을 부과할 겁니다. 이자를 주긴 하지만 그 1%의 이자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최면에 걸린 거예요. 부자들은 사람들이 자신의 직원으로 만들기 위해 최면을 거는 거죠. 열심히 일하고 세금을 내고 저축하고 빚을 지지 않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죠. 문제점은 우리 교육 시스템이 우리가 부자들의 직원이 되도록 훈련시킨다는 거죠. 학교에 가라, 직장을 구해라, 열심히 일해라, 저축해라, 세금 내라, 빚을 지지 마라, 그리고 주식시장에 투자해라. 이 말들이 당신을 가난하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이 이런 말들, 이런 격언들에 질문할 때까지 당신은 가난한 사람일 겁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줄 때 왜 빚은 세금을 내지 않죠? 왜냐하면 그렇게 돈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은행들은 그걸 좋아하고요. 은행들은 돈을 많이 빌리는 사람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고요? 돈을 빌렸죠. 그리고 그 돈으로 자산을 샀어요. 가난한 사람은 돈을 빌리고 지갑, 차, 집 같은 부채를 구매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가난해지는 겁니다. 그러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배운 것을 의심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이 자신을 가난하게 허락한 꼴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해지도록 최면에 걸려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래놓고 주식시장에 투자를 하죠. 아니면 연금에 돈을 넣든가요. 내가 연금에 100달러를 넣어놨다고 가정해 봅시다. 내가 언제 그 돈을 돌려받을 수 있죠? 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잃었을지 모르니까요. 당신은 당신 돈을 절대 못 돌려받을 겁니다. 모든 것은 당신을 가난하게 하려고 설계되었어요. 당신은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저축해야 한다는 최면에 걸린 겁니다. 작은 은행들조차 돈을 찍어내는 동안 말이죠. 그 다음 당신은 세금을 내고 또 세금을 내겠죠. 나는 빚을 갚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자가 되었죠. 그래서 문제는 빚을 이용해 부자가 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는가 하는 것이죠. 부자들은 당신한테 그러지 말라고, 빚을 지지 말라고 말하니까 말이에요. 당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에 질문할 때까지 당신은 당신이 아는 대로만 행동할 겁니다. 학교에 가고, 직장을 구하고, 열심히 일하고, 저축하고, 빚을 지지 않고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건 말이에요.
당신이 이 말들에 질문할 때까지 당신은 최면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 인생 내내 당신은 가난할 겁니다. 가장 쓸모없는 아이디어는 그들이 수조 달러를 매 순간 인쇄할 때 돈을 저축하는 겁니다. 1%와 99%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당신은 그 차이가 단지 돈뿐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당신은 물러서서 더 큰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모두 내면에 가난한 사람이 있고 제 안에도 여전히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중산층 사람들이 있고 중산층 사람은 안정적인 급여를 받기 원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모두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당신은 학교에 가고 직업을 얻고 그 다음 월급을 받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방법을 배우진 못했습니다. 제 책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읽으셨다면 아시겠지만 부자 아빠는 저에게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월급이 인생에서 가장 해로운 것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급여를 받는 순간 당신은 피고용인이 되고 그것은 마음가짐 차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 부자 아빠는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아빠는 미치도록 일하는 공무원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일을 해준 대가로 돈을 줘야 합니다. 부자 아빠의 월급이 나쁘다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말이었죠. 그래서 기업가로서 만약에 사업이 망한다면 다른 분야로 도전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저를 돌봐줄 어떤 사람도 필요하지 않아요. 기업가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정부가 저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다른 나라로 이사를 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기업가는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기업가는 다른 사고방식과 기술 그리고 다른 규칙들을 따르는 것이죠. 알다시피 저는 소규모 사업을 대기업과 동일한 규칙으로 운영하지 않습니다. 기업가가 되려면 마인드셋이 먼저고 스킬셋 그리고 규칙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직원인지 중소기업인지에 따라 규칙이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기술도 다릅니다. 저에게 일어났던 그대로의 일을 얘기해 줄게요. 알다시피 저의 마지막 월급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저의 최악이자 최고의 날 중 하나였죠. 저는 푸에르토리코의 제록스에서 일하고 있었고 상사가 저에게 마지막 퇴직 보너스를 줬습니다. 세전 약 3만 달러였던 것으로 기억해요. 세금이 유일한 문제였죠. 그래서 저는 이 수표를 받고 굉장히 놀랐어요. 알다시피 그래서 저도 신이 났지만 동시에 심란했죠. 존이라는 이름의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돌아올 거예요. 저는 왜? 라고 되물었죠. 그는 왜냐하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를 쳐다보면서 말했죠. 거칠게 말했죠. 그는 전에 제록스를 떠났었고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저는 그에게 보세요. 당신은 실패하고 돌아왔지만 나는 실패해도 절대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리고 이게 바로 태도의 차이라는 거야. 가장 쓸모없는 아이디어는 학교에 가고 직장을 구하고 만약에 기업가로 전환 후에 실패를 했으면 당연히 돈이 없었겠죠. 저는 몇 년 동안 돈을 받아본 적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지금은 월급을 받지 않지만 이게 내 부자 아빠가 가르쳤던 것이다. 부자 아빠는 네가 월급을 받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 배고파지고 영리해져서 내 성격에 대한 시험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기꾼이 될 건가? 부정하게 변할 것인가? 상대를 속이고 훔칠 것인가? 아니면 더 나은 인간이 될 것인가?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이 기업가가 되는 것의 이점입니다. 당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될 때 당신이 정말 누군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항상 큰 그림을 보려고 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글쎄요, 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어보죠. 경험상으로 나쁜 일이 생기면 좋은 일도 생기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 다가오는 것에 대비도 해야 하죠. 당신이 글쎄 내가 실패하면 엄마 아빠한테로 돌아갈 거야 라고 말하면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당신과 내가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를 한 상자 사면 우리는 항상 유통기한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뇌에서 만료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빚에서 벗어나는 반면 저는 빚을 집니다.
얼마 전 3천억의 빚을 재융자했는데 5% 이자였던 것이 2.5%가 되면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이자가 내려갔기 때문에 매달 더 많은 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부 금융 전문가들이 부채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는 동안 저는 부채 사용법을 배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3년 1월에 베트남에서 봉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부자 아빠가 저에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부동산 투자 방법을 배우기 위해 학교에 가라였습니다. 정확히는 부동산이 아니라 부채와 세금을 활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부채와 세금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듭니다. 부채와 세금은 빈곤층을,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나름 부유층인 의사와 변호사인 사람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지 몰라요. 그들은 많은 연봉을 받지만 실제로 집에 가져가는 돈은 적기 때문이죠. 만약에 당신이 지난 20년과 다가올 20년이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큰 타격을 입을 겁니다. 이건 불과 3주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세금으로 얼마를 내십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는 세금이 75만 달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세후 순수익은 약 40만 달러였습니다. 나쁘진 않지만 제가 100만 달러를 벌면 100만 달러를 고스란히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저는 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당신이 돈을 위해 일한다면 세금이 뒤따를 겁니다. 그래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의 첫 번째 교훈은 부자가 되기 위해선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겁니다. 대신에 우리가 하는 일은 기업가로서 사업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합니다. 저는 부동산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고 은행에 이어서 400만 달러를 대출받게 됩니다. 그게 제가 은행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은행은 제가 아는 모두를 망쳐놓고 있어요. 끔찍하지만 은행은 저에게 좋은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계속 인쇄하면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채와 세금은 부자들을 더 부자로 만들고 부채와 세금은 빈곤층을, 중산층을 더 가난하게 만듭니다. 알다시피 무어의 법칙이 있죠. 정보는 18개월마다 2배로 불어난다는 법칙이요. 다른 말로 모든 것이 18개월 후 구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이겁니다. 당신이 학교를 졸업하면 이미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늙은이인 이유입니다. 저는 하버드에서 사귄 친구들을 만나서 항상 말하죠. 그래, 그게 벌써 50년 전이었어? 오늘날 은행은 돈을 절약하기 위해 이자를 청구합니다. 은행이 돈을 너무 많이 인쇄했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동산의 거품과 주식의 거품이 있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현금을 버리고 있습니다. 제 책에서 말했듯이 저축자는 루저고 현금은 쓰레기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글쎄요, 저는 고소득 직업을 원해요. 글쎄요, 그것은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빚에서 벗어나세요. 그건 쓸모없는 생각입니다. 빚을 지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빚을 사용해서 부자가 되는 방법,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세금에 대해 가르쳐 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단순히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사업가가 있다면 그건 정말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건 기업가의 진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기업가는 미국에서 2,400만에서 2,800만 개의 소규모 사업이 있고 소유자는 한 사람의 기업가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직원이 아닌 기업가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업가가 무엇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영업을 하지만 그들은 기업가가 아니죠. 자영업자는 가장 높은 세금을 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그것을 안 알려줍니다. 이것은 또한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실제로 나쁜 경제 같은 건 없다는 거죠. 당신과 나 모두 다 외부 경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내부 경제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력으로 우리의 내부 경제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기업가로 사는 게 좋은 점, 나쁜 점이 있을 수는 있지만 별로 신경 쓰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부자가 될 테니까요. 그러나 가난한 경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보게 될 것은 나쁜 경제적 상황뿐입니다.
그들은 어떤 경제 상황에서도 돈을 버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산층 사람들은 중산층 경제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좋은 집, 꾸준한 급여, 직업과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직업이 한순간에 없어진다면 그들에게 재앙이 되죠. 기업가는 어쨌든 직업이 없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쓸모없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쓸모없는 결과를 얻습니다. 항상 양면이 있어요. 지금 경제가 나쁘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당신의 경제 상황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것은 버킷플러가 저에게 가르쳐 준 겁니다. 당신의 경제와 당신의 외부의 경제, 같은 말로 내부 경제와 외부 경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기업가는 내부 경제에 초점을 두고 그들이 실패하고 넘어지면 내가 더 높이 올라갈 테니 이건 오히려 좋다라고 말합니다. 평범한 사람은 한 번 넘어지면 나는 안정제를 좀 가져갈 거야 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누군가 실수를 하더라도 모든 실수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업가는 어딜 가든 항상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그들은 더 강해지고 똑똑해지고 더 행복해졌습니다. 하지만 내면의 사고방식이 약한 사람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어날지에 대해 너무 두려워합니다. 알다시피 일자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일자리를 잃습니다. 기업가의 첫 번째 일은 외부가 아니라 자신의 내부를 통제하는 겁니다. 급여를 받는 순간부터 당신은 직원입니다. 당신은 그보다 더 강해져야 합니다. 이건 자기 자신 마음 통제에 관한 것입니다. 내 부자 아빠뿐만 아닌 많은 선생님들도 같은 말을 했어요. 게으른 사람이나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나는 형편이 안 돼요. 그만큼 돈이 어딨어요. 그 말이 그들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가난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죠. 돈은 더 벌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패배자가 되길 쉽게 선택해버리죠. 맞아요. 패배자. 그 마인드는 날 너무 화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가난하고 싶지 않다면 돈을 버는 방법, 마인드를 배우면 됩니다. 제가 화가 나고 피가 끓는 이유는 내 가난한 아빠, 대학교 박사셨던 아빠가 한 말 때문입니다. 항상 나에게 이렇게 말하셨거든요. 아빠도 너희를 안 낳았으면 부자였을 거야. 나는 이렇게 대답했죠. 글쎄요, 엄마 아빠가 저를 키우신 게 제 의지도 잘못도 아닌데요. 아들아, 너희를 키우느라 내가 여윳돈이 하나도 없는 거란다. 그렇게 항상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그렇게 9살에 부자 아빠를 만났고 부자 아빠가 말하길 그게 너희 아버지가 가난한 이유란다. 그저 게으른 거야. 박사 학위가 밥 떠먹여주는지 아는 거지. 누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 난 돈이 없어. 난 뭐 살 형편이 못 돼. 그게 그들이 가난한 이유란다. 그들은 그저 게으른 거야. 맞아요. 가난한 아빠는 항상 돈 벌러 학교로 돌아가셨어요. 스탠포드, 시카고, 노스 웨스턴 대학. 정작 돈 버는 방법은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절대 모르죠. 거의 모든 교사들은 월급과 연금을 원하고 그들은 안정된 직장만을 원하니까요. 그렇게 마인드가 다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똑같이 가르치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쓰기에만 급하다는 이유는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만들기에는 더 많은 금융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내가 어릴 때 부자 아빠를 만나고 나서 부자 아빠는 이런 말을 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나는 금전적 여유가 없어. 오히려 어떻게 금전적 여유를 만들지 생각하라고 했죠.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여유가 있어질까? 그렇게 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나도 해왔던 모든 일들을 하면서 항상 돈이 없었지만 그런 말은 하지 않았죠. 그리고 오히려 돈이 없을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날 생각하게 만들거든요. 창의력이 생기고 스스로 공부하고 가르치며 나 자신을 부자들과 대화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이뤘는지 말이에요. 그런 마인드로 살아오며 이제 72살이 된 나는 돈이 필요한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매번 돈이 필요할 때면
어떻게 벌지 방법을 찾아냈으니까요. 초반엔 모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때 형편이 안 된다, 포기하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말하죠. 부자들한테 세금을 매겨라. 가난한 사람들은 말해요. 교육비를 지원해주세요. 무료 음식, 무상 음식, 무료 네일샵. 물론 내 견해지만 그 사람들은 게을러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발끈하겠죠. 네가 뭔데 나를 게으르다고 하는 거야? 나는 맞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맨날 하는 말이 나는 그게 감당이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그게 문제고 머리에 박힌 거예요. 돈 벌라는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모든 나의 가족들은 그게 말버릇이었어요. 내 엄마, 아빠 항상 그렇게 말하셨거든요. 내 부자 아빠만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죠. 그 부자 아빠를 평생 따라한 결과로 수억 달러를 벌게 되었어요. 돈 없이 시작한 어린 시절에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자본을 모으는 법을 배웠어요. 정말 쉬운 이론이에요. 남들이 투자하고 싶어하는 나보다 더 나은 자산을 찾는 거죠. 내가 투자 상품이 되면 안 되죠. 나에게 투자하는 건 노예제도거든요. 나 혹은 나의 시간을 파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찾은 방법은 내가 책에도 말했다시피 아주 작은 부동산으로 시작했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뚫린 아파트, 마우이 해변 근처 말이죠. 그렇게 나는 남들이 나에게 돈 줄 핑곗거리를 찾은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은 오로지 대출금을 갚는 거였죠. 그렇게 무한한 하나의 거래를 만든 겁니다. 내 돈은 하나도 안 썼어요. 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100% 빌려서 샀거든요. 물론 지금 그 가격에는 못 구하죠. 난 그 당시 경제가 나쁜 이점을 이용한 거예요. 그렇게 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10%의 선납금만 카드로 내고 샀어요. 더 높은 금액을 낼 필요가 없었죠. 2천만원의 10%, 200만원만 신용카드로 낸 거예요. 물론 낼 돈이 있었지만 계산해보니 내 돈을 쓸 필요가 없었어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좋아하는 것에 투자를 하세요. 나는 사업도 좋아하고 부동산도 너무 좋아해요. 정말 진심으로요. 또 금과 은도 좋아해요. 그렇게 나는 내가 좋아하는 것에 투자해요. 대부분은 좋아하는 것에 투자보다는 좋아하는 일을 하라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나는 투자 기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샤크탱크 프로그램 같은 거죠. 투자할 새로운 사업을 찾고 새로운 거래를 하는 겁니다. 게임처럼요. 재무제표가 점수판 같은 거죠. 스포츠 전광판의 점수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알다시피 학교에는 이런 금융에 대해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아까 말했던 말로 돌아가 보면 왜 게으른 사람들이 돈이 없다고 하겠어요? 그들은 항상 여유가 안 된다고, 할 수 없다고, 불평하고 포기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 너무나 쉽고 그게 그들이 가난한 이유입니다. 100만 달러를 벌어볼 생각보다 여유가 없다고 포기하는 게 더 쉬우니까. 오늘날 여러분이 알아야 할 세 종류의 돈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의 돈입니다. 그리고 신용화폐인 정부 자금이 있습니다. 이건 달러, 엔, 페소, 유로, 위안 등이 있죠. 화폐는 가짜예요. 모두가 화폐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가짜 음식을 먹고 가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죠. 이게 사람들이 재정적으로 힘든 이유입니다. 그들은 가짜 돈을 위해 일하거든요. 마지막은 가짜 자산들입니다. 이건 가짜 밀레니얼, 가짜 세대 시리즈의 한 종류입니다. 제가 신의 돈이라 하는 이유는 아무도 속일 수 없기 때문이죠. 신의 돈은 바로 금과 은이에요. 여기 금이 있습니다. 왜 이걸 신의 돈이라 부를까요? 지구가 만들어질 때부터 존재해 왔기 때문입니다. 금은 우리가 죽거나 사라진다 해도 지구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짜 돈을 모을 때도 금은 그 자리에 있습니다. 1972년에 저는 홍콩에서 처음 금화를 샀습니다. 남아프리카 통화인 크루거랜드인데 50달러를 주고 샀죠. 오늘날 이 금화의 가치는 1,500달러입니다. 아닙니다. 1,800달러의 가치일 겁니다. 금화가 더 커진 걸까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 걸까요?
가짜 중앙은행에서 무슨 일이 생기는지 볼게요.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연준, 그리고 일본에 있는 은행의 목적은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은 가짜 돈을 쏟아냅니다. 연준과 같은 중앙은행의 목적은 은행을 보호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 이들은 범죄 조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시내의 돈을 사야 합니다. 돈을 모으지 마세요. 정부 자금을 모으지 마세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완전히 부패했기 때문이죠. 시내의 돈을 모으세요. 오늘날 금의 현물 가격은 약 1600달러인데요. 여기에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은 멕시코에서 비쌀까요? 미국에서 비쌀까요? 멕시코에서 더 비쌉니다. 아르헨티나 같은 나라에 살고 있으면 더 비쌀 겁니다. 현물 가격은 국가 통화에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금을 모았다면 지금 괜찮았을 겁니다. 하지만 멕시코 통화와 같은 페소를 모았죠. 이제 은이 왜 우리에게 최고의 투자처인지 보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세요. 은의 수요는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중국에서 온 직물의 수요는 최고점을 찍었어요.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상승세는 멈추지 않아요. 세계 경제가 거의 붕괴할 뻔했을 때도 은의 수요는 상승했습니다. 산업 금속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산업에 사용됩니다. 전 세계 정부의 은 보유고를 보세요. 줄어들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있나요? 은의 재고는 줄어들고 있어요. 산업에서 은을 태우고 있기 때문이죠. 은을 모으고 있는 지금도 사라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항상 오르고 내립니다. 여러분은 재고량과 생산량을 봐야만 합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치입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싶나요? 여러분이 불만이 많은 부동산을 봅시다. 집을 살 여력이 없어. 부동산 거품이 꺼지고 나면 집을 살 겁니다. 보세요. 주식시장과 부동산이 사상 최대치입니다. 가짜 교육도 사상 최대치입니다. 가짜 금융 설계사들이 여러분에게 말할 겁니다. 시장이 사상 최고치일 때 장기 투자를 하라고 말이죠. 그리고 이 거품을 부풀리는 건 연준입니다. 연준은 거품을 부풀리려고 계속해서 돈을 만들어냅니다. 그동안의 은 1온스 가격은 15달러입니다. 50달러까지 가기도 했었죠. 15달러는 말도 안 돼요. 지금 15달러의 은을 사면 10년 안에 100달러가 될 겁니다. 사람들이 은을 계속해서 태우고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가치가 떨어지는 돈을 모으겠습니까? 가치가 오르는 은을 모으겠습니까? 15달러에 살 수 있겠나요? 세상 사람들은 모두가 살 수 있지만 이런 훈련을 받지 않았죠. 이건 왕과 부자를 위한 지식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 있나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전 아직 어리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이건 최악의 말이죠. 사람은 늙고 다시 젊어질 수 없으니까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선택에 따라 가장 큰 자산 혹은 또는 부채가 될 수 있죠. 전 이제 막 70살이 되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제 또래 친구들도 있어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이 제로입니다. 저는 수십억이 하루에 들어와요. 대부분 사람들이 평생 버는 돈보다 많죠. 실패도 하냐고요? 네, 가끔은요.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충분했어요. 금융교육 및 금융 이해하는 방법인데 대학 졸업생의 95%는 재정 상태가 뭔지도 모르죠. 제가 금융교육에 대한 6개의 기본 단어를 설명해 줄게요. 그 6단어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마지막 2단어는 현금 흐름입니다. 캐시 플로우죠. 자꾸 캐시 플로우를 말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그리고 부자 되는 비결은 대학 교육이 아니라 현금 흐름을 통제할 수 있는지입니다. 제 가난한 아버지가 해준 이야기는 학교 가서 직장을 찾고 박사 학위를 따라 그리고 이게 그 방법의 현금 흐름이에요.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시작되죠. 많은 세금을 내야 하니까요. 이게 가난한 사람의 현금 흐름입니다.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대부분 현금 흐름을 통제하지 못하니까요. 벌어들인 수익이 바로 지출되니 조언가들은 얘기하죠. 신용카드를 잘라버리세요. 왜냐면 당신은 소비 중독 상태니까요. 중산층의 현금 흐름 패턴은 이렇습니다. 이때 집을 구매를 하죠. 더 큰 집을 말이에요. 그리고 집을 자산이라고 말합니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바로 부동산 중개인이죠. 그저 안도감을 주기 위한 한 거짓말입니다. 현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요. 집을 거주 목적으로 구매하게 되면 월급이 들어왔을 때 바로 지출이 시작됩니다. 그 부동산의 주택 융자와 세금을 내야 되니까요. 그렇게 지출이 늘어나고 벌어들인 돈은 족족 다 사라져요. 그래서 자가주택은 자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신의 통장에서 돈을 빼가니까요. 쉽게 말하자면 자산은 돈을 벌어들이고 부채는 당신에게서 돈을 빼앗아 갑니다. 자산인 집을 보죠. 저는 25살에 시작했어요. 첫 투자 아파트 구매였습니다. 거주한 게 아니라 월세를 받고 임대했죠. 그게 매달 수입이 되었고요. 간단히 자산과 부채의 정의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집의 문제가 아니라 현금 흐름의 문제로 말이죠. 현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금융지능은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능력이며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것이에요. 학교에서 해주는 말은 공부를 해서 직장을 얻으라고 말하는데 그 후 첫 월급에서부터 세금을 내야 해요. 그리고 인생에서 세금으로 나가는 돈이 가장 클 겁니다. 그 후 차와 집을 구입하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차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입니다. 보험, 가스 등 많은 지출이 생기니까요. 교육도 중요하지만 대학에선 이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 현금 흐름 속에서 당신은 성장해야 합니다. 자꾸 경험하면서 말이죠. 수입에서 자산을 만들고 자산에서 수입이 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게 자산이라고요? 맞습니다. 돈을 벌어들이는 것. 부채는 돈을 빼앗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항상 생각해야 돼요. 집을 구입할 때 수입이 생기는지 지출이 생기는지를요. 또 다른 문제는 나쁜 조언자가 있다는 겁니다. 나쁜 재무설계사, 사업 파트너, 심지어 당신의 아내일 수도 있죠. 그들은 부채가 될 수 있습니다. 꼭 6단어를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걸 마스터해야 해요. 수익, 소비, 자산, 부채, 그리고 현금 흐름, 캐시 플로우죠. 현금 흐름을 통제하는 게 금융지능이고 경제 IQ, 금융 이해력인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수입을 늘리는 데 노력하죠. 그들은 많은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좋은 직장, 커리어를 원해. 수입을 커리어로 비유해요. 저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욕심쟁이 같겠지만 전 돈 버는 걸 좋아합니다. 없는 것보단 많은 게 나으니까요. 저는 바닥까지도 가봤고 부자도 되어봤는데 하지만 언젠가 부자가 되는 쪽을 택할 겁니다. 그렇기에 고난과 힘든 시간이 가치가 있었어요. 또 다른 실수는 자산에서 시작돼요. 그들은 살아가는 일을 하고 싶어 하지만 사랑하는 자산을 찾아 투자해야 해요. 이건 엄청난 차이예요. 다르게 말하면 투자가가 되게 집중하세요. 직장과 개인 사업에 멈추면 안 됩니다. 물론 투자가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제가 가지고 싶어 하는 자산이 부유한 사람들이 가진 사업인 걸 알았으며 개인 사업은 아니란 걸 알았죠. 개인 사업자는 일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끝내 큰 사업을 가진 저는 몇 년 전에 일을 그만뒀어요. 저 없이도 돌아가니까요. 과정은 힘들었지만 이뤄냈어요. 제 다음 목표는 부동산 투자였고 부동산 투자가 너무 좋았어요. 대부분은 투자를 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할 만큼의 돈이 없겠죠. 제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이유는 제가 사랑하는 일을 안 하는 대신 때때로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하는 자산을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업을 좋아한 저에겐 사업이 제가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었죠. 그렇게 지속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한 거고요. 사랑하는 일을 하기보다 제가 사랑하는 자산들에 투자를 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좋아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죠.
그렇기에 여길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 반대편엔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아마존의 베조스가 있고 세상의 모든 돈을 그들이 가지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제 계획도 그들과 같았던 거죠. 그리고 제가 장담하는 것은 리스크가 높을수록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연금저축, 펀드 등의 투자 방식 혹은 유행하는 비트코인에 머무는 이유는 위험을 감수하기 싫기 때문이에요. 사업의 빈도는 너무나도 크니까요. 페이퍼 투자는 많은 지능이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위험이 높을수록 보상은 커집니다. 또한 노력과 교육, 그리고 공부가 필요하죠. 수십억이 매일 제 통장에 들어와요. 제가 하루에 버는 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생을 버는 것보다 많죠. 힘들었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가끔 패배의 쓴맛을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분명히 가치가 있어요. 제가 아는 걸 말하지 말라고 하죠. 사람들이 가난하게 두라고 하더군요. 제가 돈을 지불하는 순간 여러분은 근로자처럼 생각하게 됩니다. 월급을 받는 순간 여러분의 머리는 죽게 됩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사업가는 공짜로 일합니다. 여러분은 배고픈 만큼 생각하게 될 겁니다. 교육 시스템은 여러분이 근로자, 의사, 변호사, 전문가가 되도록 가르치게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돈에 관해서는 알려주지 않죠. 가난은 항상 우리들 사이에 있습니다. 가난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가난은 사람들 말 속에 있고 그 말은 현실이 됩니다. 사람들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혹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침몰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겐 여유가 없어요. 부자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난한 아빠는 말하셨죠. 내가 뭐라고 생각하니? 부자가 되라고? 내겐 여유가 없구나. 부자 아빠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가난하단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는 여유가 없어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제게 시간이 없어요. 왜냐면 이건 도망이거든요. 도피예요. 여유가 없어. 너무 피곤해. 헬스장에 갈 수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은 헬스장에 갈 수 있더라도 안 돼, 할 수 없어 라고 하죠. 진실은 헬스장에 가기에는 내가 너무 게을러져. 부자 아빠라면 어떻게 하면 감당할 수 있을까? 라고 하셨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물음표는 마음을 열고 받침표는 마음을 닫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할 때 당신의 마음의 문은 닫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되는 거죠. 지금 집에 앉아 있거나 가난에 허덕이거나 돈을 걱정하거나 불행한 사람들, 그들은 돈을 많이 벌게 되더라도 자신의 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여러분의 도덕적인 자아는 이렇게 배웠죠. 열심히 일하고 멋진 차를 사. 넌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 부자는 악마야. 가난은 계속됩니다. 가난은 가정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중산층도 가정에서 배웁니다. 여러분이 마음가짐을 바꾸기 전까지 돈은 도와주지 않을 겁니다. 로또에 당첨되거나 돈을 더 많이 버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여전히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영혼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당신이 가난을 하면 앞으로도 가난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이걸 이해시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돈은 빠르게 사라질 겁니다. 대부분의 프로 운동 선수들처럼 말이죠. 그들은 수십억을 법니다. 그리고 그중 65%는 5년 뒤에 파산하죠. 그들이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립튼 씨가 한 말은 가난은 유전적으로 대물림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이 배우고 싶지 않다면 도와드릴 수 없어요. 저도 불행을 겪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믿는 도끼에 발등을 찍힌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 좋은 일이었죠. 이를 통해 더 성장했거든요. 정신적으로 말이죠.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그들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어. 옳은 것과 잘못된 것이 있어. 위와 아래가 있어 라고 생각하죠. 흑백 논리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옳은 것만 원합니다. 혹은 긍정적인 것만 바라죠.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없습니다. 현실이 아니거든요. 평범한 사람들이 가난한 이유는 실패를 겪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안전한 길만 추구합니다. 그들은 어떤 실수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말이죠. 아무것도 배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학교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교육에 위배되죠. 하지만 일반 학생들은 교육을 지지하고 이렇게 말하죠. 난 학생이야. 공부에 모든 걸 다 쏟아야겠어. 그리고 많은 럭비 선수들이 당신을 치고 나갈 때는 쟤들은 공평하게 플레이하지 않아 하고 있죠. 그거 아세요? 여러분은 바보같이 플레이합니다. 팀을 꾸려야 해요. 변호사와 은행가를 고용하고 모든 것을 갖춰야죠. 그건 내가 하고 싶은 게임이 아니야. 그러면 게임을 하지 마세요. 비즈니스 게임은 회계사, 변호사, 은행가와 함께여야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게임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돈은 내게 중요하지 않아 라고 하죠. 돈이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다면 돈은 여러분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저는 돈을 신경 쓰지 않아요. 돈은 여러분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죠. 상상력은 지식보다 더 중요하다. 하지만 지식은 상상력을 더해줍니다. 사람들에게 부족한 건 진짜 비즈니스 지식이죠. 회계, 부채, 세금, 자산. 여러분은 이런 것들을 알아야 합니다. 학교에서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많은 학교 선생님들을 보세요. 그들은 비도덕적이죠. 그들은 스스로 실천하지 않는 주제들을 가르칩니다. 저는 가짜 선생님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선생님이라는 직업을 원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무엇이든지 가르칠 겁니다. 그들은 구두 닦는 방법을 알려주고 여러분은 더 많은 돈을 받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뭘 가르치는지 알지 못하죠. 사람들에게 삶에서 제안하는 것 중 하나는 진짜와 가짜 선생님을 구별해 보라는 겁니다. 가짜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을 실천하지 않고 진짜 선생님은 가르치는 것을 매일 실천합니다. 학교 시스템은 우리를 연약하게 만듭니다. 학교에서 이걸 방아쇠 효과라고 불러요.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 학생들을 화나게 하는 어떤 말도 하지 못할 겁니다. 학생들은 자기 관점에 거슬리는 것을 원치 않겠죠. 우리는 습관의 피조물입니다. 습관을 깨기 전까지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쳐 주지 않아요. 학교에서는 이것과는 정확히 반대로 가르쳐 줍니다. 평범한 사람이 가난한 건 실패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들은 너무 안전하게 플레이합니다. 어떤 실수도 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배운 대로 말이죠. 바로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우리 교육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부패한 이유입니다. 교육에 위배되죠. 저는 청년들에게 자신의 게임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제 게임은 재정적으로 첫 번째는 비즈니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부동산입니다. 비즈니스와 부동산의 조합은 우리가 근로자보다 불공평한 장점을 갖게 해줍니다. 근로자들은 어찌해야 할지 모르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게임에 참여하는 것보다 관중석에 앉길 바랍니다. 거대한 부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부루마블을 현실에서 하는 겁니다. 초록집 4개는 빨간 호텔 1개가 됩니다. 이게 전부냐고요? 그렇습니다. 만약 제가 마법의 전화기를 가지고 있고 20살의 저한테 전화를 걸어 조언해 줄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계속 정진하고 해야 할 일을 하라고 할 겁니다. 그냥 인생을 마음껏 누려. 내가 한 것처럼. 저는 말이 안 되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연봉 1억 2천만 원을 포기하고 월급 20만 원인 베트남 전쟁에서 죽을 뻔했던 걸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제게 최고의 결정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의 인생에서 부모님, 친구들이 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죠. 하지만 실패는 우리가 성공하는 방법입니다. 에디슨 같은 사람들을 보세요. 그는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실패를 1014번 겪었죠. 학교는 여러분이 실수하면 벌을 줍니다. 그게 바로 실패와 실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부자가 알고 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2008년 대공황 때 CNN에 출연해서 리먼이 나빠질 거라 했습니다.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뮤추얼 펀드와 40만 명의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진 채츠키도 거기 있었죠. 그녀는 이랬습니다. 제일 먼저 금융교육이 무엇인지로 가볼까요? 취업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으거나 다양한 포트폴리오, 주식, 채권, 뮤추얼 펀드, ETF에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금융산업은 부채와 세금 두 가지입니다. 부채와 세금이요. 조작은 197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닉슨이 근본위제에서 달러를 빼내서 달러가 부채가 된 시점이죠. 우린 아직도 아이들에게 학교에 가서 취업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 부채에서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말했나요? 그건 가장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왜 돈을 모으고 돈을 위해 일해야 하나요? 당신이 일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빨리 돈을 인쇄한다면요. 두 번째는 그들이 계속해서 금리를 낮춘다는 겁니다. 저는 베트남에서 US 해병대 소속으로 비행을 했습니다. 군사교육은 학문교육과는 다릅니다. 우린 실수하는 법을 배웠어요. 저는 매일 비행을 해야 했고 비행기의 엔진을 끄고 추락해야 했습니다. 항상 추락하는 연습을 했죠. 언젠가는 추락할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추락했죠. 저는 추락을 3번 했지만 연습을 하지 않았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평범한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알듯이 지금 바로 세계의 중산층들은 위기에 빠졌죠. 엔, 유로, 루피아의 구매력은 모두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일합니다.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더 많은 돈을 인쇄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경제가 좋다는 말을 들으면 주식시장에 오릅니다. 하지만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든 시간을 겪고 있죠. 오늘날 엉망이 되고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중산층입니다. 돈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미국에서 가장 거대한 헤지펀드인 브리지워터의 레이 달리오도 부자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가격은 매우 넓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회계학을 가르치는 것을 들어보면 나쁜 회계학입니다. 아주 혼란스러워요. 자산은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넣어줍니다. 부채는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죠. 그들은 가치가 있는 건 모두 자산으로 칩니다. 차를 자산으로 계산하고 집을 자산으로 계산합니다. 실제로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는데 말이죠. 연금 계획은 어디에 속할까요? 부채입니다. 매 달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서 돈을 가져가죠. 이 돈은 누구의 주머니로 갈까요? 월스트리트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걸 자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들은 이런 자산들을 관리합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부채를 자산으로 혼동합니다. 집이 자산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부채입니다. 맞아요. 이게 제가 회계학 선생에게 소리 지르는 이유입니다. 자산은 집과 같은 명사고 현금이 흐른다는 동사입니다. 이게 자산인지 부채인지 이해하려면 명사와 동사를 붙이세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면 부채입니다. 주머니로 돈이 들어오면 자산입니다. 저는 임대부동산 7,000채를 가지고 있고 매달마다 돈이 들어옵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언덕에 큰 집을 가지고 있고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파산하게 될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다른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첫 번째 지출인 세금입니다. 부자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 지출인 세금 때문입니다. 소득에는 3가지가 있는데요. 근로소득, 포트폴리오 소득, 수동소득. 근로소득은 내가 일을 구해서 얻은 소득입니다. 제가 의사거나 프로그래머라면 근로소득입니다. 그걸 위해 일하거든요. 제가 애플을 $10에 사서 $20에 팔았다면 포트폴리오 소득입니다. 자본 이득이죠. 하지만 현금 흐름인 수동소득은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요즘 미국에는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부자에게 세금을 붙여라. 전 해군을 빈다고 하죠.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평만 하지 이 3가지 소득이 있다는 걸 모릅니다.
어찌됐든 부자들은 직업을 가지지 않습니다. 자산을 가집니다. 평균적이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아이들은 이런 걸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당신이 이야기하던 책에 제라드 쿠슈너에 대한 기사가 있는 겁니다. 기사에는 트럼프와 쿠슈너가 어떻게 세금을 내지 않고 수백만 달러를 버는지 설명했지만 리포터는 이해하지 못했죠. 학교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 소득에 대해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법은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된 금융교육을 받았다면 말이죠. 제가 금융교육 옹호자인 이유는 이 교육 없이는 세금을 내야만 하기 때문이죠. 보세요. 극소수만이 자산을 살 겁니다. 수백만 달러를 벌고 세금을 내지 않겠죠. 맥도날드는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그들은 햄버거를 팔지만 부동산을 사죠. 세금을 내지 않고요. 베조스는 160억 달러를 법니다. 160억 달러에 세금을 얼마 내는지 아세요? 0달러요. 저는 1973년도에 베트남에서 돌아왔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MBA를 수료하라고 했고 부자 아빠는 웃었죠. 왜냐하면 고용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MBA를 누가 고용하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는 이 문제에 실용적이었습니다. 부자 아빠는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동산 수업을 들으라 하셨어요. 저는 물었어요. 왜죠? 그는 부동산이 부채에 기반한 것이란 걸 이해하게 되면 부채를 돈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거라고 하셨죠. 왜냐하면 71년대에 일어난 일은 달러가 부채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채를 돈으로 어떻게 쓰는지 배우면 여유가 없다고 절대 말할 수 없을 겁니다. 2008년 위기 이후 은행은 제게 3억 달러를 무이자로 줬습니다. 바보들이 잃어버린 부동산을 살 돈이었죠. 제가 왜 바보라고 말하냐면 가격이 너무 높았기 때문입니다. 왜 시장의 꼭대기에서 이걸 사죠? 이게 떨어질 거란 걸 아세요? 라고 하면 모두들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건요, 여러분도 알듯이 서브프라임 파생상품 시장, 주택 저당 증권, 이 모든 게 부동산 가격을 너무 높게 만들었어요. 제 부류 중 나머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을 때 모든 부동산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연준과 재무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사길 원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는 우리에게 수억 달러를 줍니다. 이들이 잃어버린 부동산을 쓸어버리라고 말이죠. 이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서 공평합니다. 제가 평범한 사람에게 왜 부채를 쓰지 않는지 물으면 그들은 점수가 너무 나빠서 대출도 받지 못합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짜 돈, 가짜 선생님, 가짜 자산이에요. 학교 선생님은 이걸 절대 말해주지 않습니다. 모르거든요. 가난한 아빠는 절대 알지 못하셨습니다. 부자는 사기꾼이라 하셨어요. 부자들은 다른 법칙에서 놉니다. 이게 우리에겐 주식시장에 있습니다. 이건 경제의 한 영역인데요. 가짜 돈에 편승해서 사상 최고치입니다. 부동산은 사람들이 어떻게 여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뉴욕에서 5,500만 달러나 하는 콘도에서 살면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실리콘밸리에 살만한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회사들이 돈을 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좋아요. 실업급여 같은 것들을 줘서 말이죠. 그들은 인플레이션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봐온 음식 가격, 부동산 가격, 학자금 대출과 의료비에는 거품이 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저와 같은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엔 돈이 없어요. 사회 안전이 무너지고 연금이 무너집니다. 학생들이 파산합니다. 모두가 부채로 얽혀 있습니다. 이건 경제라고 부르지 않아요. 거품 경제라 부르죠. 하지만 아무도 학교에선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왜 계속 돈을 인쇄할까요? 무언가를 저축하고 싶어서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독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헤로인 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한번 때리면 이건 말하죠. 좋아요. 다음 주에 그만할게요. 경제는 나빠지고 거품은 계속 불어납니다. 2008년에 일어난 일은 그들이 돈을 인쇄하는 걸 멈췄고 이걸 대공황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파생상품은 지금 700조 달러에서 1200조 달러가 되었습니다.
이게 오늘날 세계 경제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가 은퇴하고 있고 학자금 대출은 파산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말하려면 경제학자가 되어야 하나요? 우리는 12년 동안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 혜택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어요. GDP에 비해 국가 부채는 109%입니다. 90%는 너무 늦어요. 계속 인쇄해야 할 겁니다. 이걸 거품 경제라 부릅니다. 이게 앞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역사는 반복되어 왔습니다.